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던 한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통제된 공간, 24시간 감시가 끊이지 않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5명의 여성 수감자가 동시에 임신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5명의 여성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공포의 실체,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대법원 법정에 서서야 비로소 터져나온 눈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위치한 한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이곳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보다 주로 경제사범이나 초범들이 수용되는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고요함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교도소 내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검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수용 거실에 머물고 있던 5명의 여성 수감자에게서 임신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장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면회 기록도 거의 없었으며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5명의 여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수지는 어린 나이에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성실한 수감자로 통했죠. 두 번째 인물인 미영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작은 절도를 저지른 아이 엄마였습니다. 나머지 3명 역시 각자의 아픈 사연을 안고 들어온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여성들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들을 한 명씩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들의 눈동자에는 임신의 경이로움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교도소 내 CCTV 어디에도 수상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이 모든 침묵 뒤에는 서늘한 감시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한 중견 교도관의 남편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교도관인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소문난 공처가이자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밥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교도소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감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짐승보다 못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근무를 서는 틈을 타 혹은 아내의 권위를 빌려 수감자들의 거실을 순찰하는 척하며 그녀들을 한 명씩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내 형량에 10년이 더해질 거야. 넌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박 씨의 협박은 단순한 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약자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잔인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진을 비롯한 5명의 여성들은 매일 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가져다 주는 밥은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그들을 올가매는 사슬이었습니다. 박 씨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면 편해질 거야. 라는 감언이설로 그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공포에 질린 그녀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의 가족이라는 위치는 신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는 잔혹한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들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소 측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번졌고 만삭의 임산부 5명은 대한민국 대법원이라는 가장 엄숙한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들은 고개를 떨군 채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 순간 수진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법정 안을 가득 채운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렬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저희를 협박했어요. 그녀의 고백을 시작으로 다른 4명의 여성들도 참아왔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수치심, 공포, 그리고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법정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던진 10년 더 감옥에 살게 하겠다는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 씨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이내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 여자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의 외침은 법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는 법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지만 그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엄마가 되려는 여성들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이제 법정 공방은 본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련한 5명의 여성들은 과연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법정은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고백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소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의 아내이자 교도관인 최 씨는 방청석 제일 앞줄에서 남편을 믿는다는 눈빛으로 수감자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수감자들은 모두 형량 감소나 가석방을 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어떻게 철통 같은 교도소 보안을 뚫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변호인의 말은 논리적으로 보였고 법정 안의 공기는 다시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함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치밀한 심리 조종자였습니다. 교도소 내부 사정에 밝은 아내 최 씨를 통해 그는 각 수감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경우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에서 썩느라 병든 노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수진에게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엄마는 네 얼굴도 못 보고 죽게 될 거야. 내가 손만 쓰면 넌 여기서 10년은 더 썩을 수 있거든. 박 씨는 아내 최 씨가 동료 교도관들과 회식을 하거나 야간 순찰을 도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건네준 마스터 키나 보안 카드를 몰래 복제하거나 아내의 권위를 이용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도시락 통 안에 작은 메모나 물건을 숨겨 넣어 수감자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며 환심을 샀고, 나중에는 그것을 빌미로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었지? 이제 넌 내 공범이야. 아무도 네 말을 안 믿어. 5명의 여성 중 미영은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박 씨는 미영에게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미영의 아이가 지내는 보육원 근처 사진을 찍어와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참 예쁘더라. 그런데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 네가 입만 다물면 네 아이는 안전해. 미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박 씨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악마의 요구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박 씨에게 완벽한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수감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담장 밖으로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너 같은 범죄자 말을 믿겠어? 여긴 내 구역이야. 소장도 내 아내 눈치를 보는데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가스라이팅은 수감자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기쁨 대신 자살을 떠올릴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한 명의 수감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타겟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교도소의 왕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남편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묵인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 씨는 남편이 수감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남편의 친절함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혹은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박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후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수감자들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지만 박 씨 측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한 망상이라며 치졸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피해 여성들은 모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지혜는 과거 성범죄 피해자였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박 씨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살인이었습니다. 지혜는 법정에서 박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혜의 절규는 법정 천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은 박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법정 휴정 시간에도 피해자들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그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만행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감자 중 한 명이 박 씨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숨겨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박 씨는 처음으로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최 씨를 압박해 교도소 내부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그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당장 찾아내. 박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자한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광기가 폭발하자 아내 최 씨도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실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법정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공포와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뱃속의 생명을 지키고 가해자를 처단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협박, 10년 더 살게 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은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피해자들은 기억의 파편을 모아 박 씨의 범죄 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교도소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 씨가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증거 없음의 벽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다음 장에서는 박 씨의 추악한 범죄 수법이 더 자세히 드러나고 그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법정의 분위기는 박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 최 씨의 뒤에 숨어 당당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 씨의 가장 큰 무기는 아내의 신뢰였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그 먼 길을 오갔는데 어떻게 저런 죄수년들 말을 믿을 수 있어? 이건 당신을 욕보이려는 수작이야. 박 씨는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만약 남편의 범죄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는 물론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 내부를 드나들며 수감자들에게 특별식이라는 명목으로 사적인 음식을 건넸습니다. 아내 최 씨는 그것이 단순히 수감자들을 교화시키려는 남편의 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식 안에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약물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수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수감자들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박 씨는 어제 너무 깊게 잠들어서 꿈을 꾼 모양이다 라며 능청스럽게 넘기곤 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 수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가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의 영치금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는 핑계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 외부의 가족들을 협박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네가 입을 열면 네 동생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상상해봐. 박 씨의 이 한마디에 수감자들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면서도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팡패습니다. 그러던 중 교도소 내 청소 담당 수감자인 영숙이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영숙은 박 씨가 아내 최 씨의 사무실에서 몰래 보안키를 복제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서워서 모른 척했지만 5명의 동료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비밀리에 검찰 측에 연락하여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광기에 휩싸여 영숙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될 것을 왜 사서 고생을 해? 박 씨의 협박에도 영숙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었고 박 씨 같은 악마가 활개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증언은 법정에서 박 씨의 자유로운 출입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영숙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가 사용했던 보안키의 복제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음.
네, 옵니다공. 박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아내 최 씨에게 매달리며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저 죄수들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작당을 했어. 당신이 소장님께 말해서 전현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켜줘. 그럼 다 끝날 일이야. 하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도시락 통에서 발견된 낯선 머리카락, 그리고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나온 수감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들. 최 씨는 자신이 믿어왔던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의 범행 대상이 되었던 5명의 여성들은 임신 후기에 접어들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교도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과 태교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박 씨가 다시 나타날까봐 문소리만 들려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막내였던 수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거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보며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이야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수감자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아이는 죄가 없어. 죄는 저 악마가 지은 거야. 우리가 살아서 증명해야 해. 이들의 연대는 박 씨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적 앞에서 그녀들은 강해졌습니다. 서로의 배를 어루만지며 태동을 느끼고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 씨를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강한 의지는 법정에서도 빛을 발하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에 그녀들은 박 씨의 협박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자주 사용하던 은어, 그만의 독특한 습관들까지 말이죠. 검찰은 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씨가 몰래 촬영한 교도소 내부 사진들과 수감자들의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감자들의 임신 주기와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 비밀 수첩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전리품을 기록하듯 말입니다. 이 수첩의 존재가 드러나자 법정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수첩의 존재를 부인하며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내 집에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하지만 수첩에 적힌 필체는 누가 봐도 박 씨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첩에는 아내 최 씨조차 모르는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자금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협박해 금품까지 갈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수첩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괴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그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최 씨는 그제야 수감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자신의 남편으로 인해 생겨난 비극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 씨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석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최 씨의 이 한마디는 박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아내가 적군으로 돌아선 순간 박 씨의 표정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진실의 빛이 교도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증언 선언은 법정 안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겠다는 아내의 결단에 방청석은 술렁였고 박 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입고 있는 그 제복, 네가 누리는 그 권력이 다 누구 덕분인데. 박 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지만 그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가끔 내뱉던 수감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늦은 밤 몰래 빠져나가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둔 자신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남편을 의심해왔습니다. 남편이 정성스럽게 쌓아오던 도시락 통바닥에 묻은 정체불명의 가루,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된 수감자들의 사진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남편의 유별난 교도소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임신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가 아내의 보안 카드를 몰래 복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정황까지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에 법정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박 씨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도소라는 국가기관의 허점을 파고든 지능형 범죄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담당하는 수감자들 중 연고가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만을 골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나는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내의 권위를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교도관의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상급자인 양 행동하며 수감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가 아내와 공모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감히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에게 가한 육체적 가해 이후 항상 보상과 처벌을 병행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수감자에게는 사제 간식을 넣어주거나 편지 발송을 도와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징벌방 행위나 형량 추가라는 가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수감자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나가고 싶지? 내 말 한마디면 넌 평생 여기서 썩게 할 수 있어. 이 차가운 협박은 수감자들에게는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의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불법 약물 브로커를 통해 의사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해 왔습니다. 그는 이 약물을 음료수나 국에 섞어 수감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 악마가 다가오는 발소리는 들리는데 눈을 뜰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진술에 검사조차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 씨의 치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나를 유혹했잖아. 네가 먼저 꼬리친 거 다 녹음되어 있어. 신고해봐. 누가 네 말을 믿어줄지. 그는 가짜 녹음 파일과 조작된 증거물들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자문하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씨가 노린 고도의 심리전,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재판 중반부에 접어들자 박 씨의 과거 행적들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법을 익힌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증거가 없어야 했음을 확신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해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며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명의 여성은 각자가 겪은 박 씨의 신체적 특징과
범행 장소의 세세한 가구 배치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지혜는 박 씨가 범행 중 내뱉은 혼잣말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너희는 내 장난감일 뿐이야. 아내도 모르는 내 비밀 창고에 온 걸 환영한다. 박 씨는 아내 최 씨가 평소 쓰지 않는 창고 건물을 범행 장소로 애용했습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지혜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감식이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박 씨의 체액과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하나둘 모이면서 박 씨의 증거 없음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만삭의 몸으로 긴 재판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법정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들은 서로의 어깨를 지탱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녀들은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낳는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굴레가 아닌 진실을 밝힌 엄마의 자식이라는 자부심을 주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몰락이 다가옴을 느끼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의 진단 결과 그는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극은 법정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의 태도에 격분하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법정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만술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희가 여기서 나가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도소라는 국가관리시설에 대해서 외부인이, 그것도 직원의 가족이 어떻게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직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법정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치졸한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의 심판은 박 씨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며 법정은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피해 여성들의 몸에서 채취된 시료와 박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보고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그럴 리가 없어, 조작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박가 씨는 자신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수감자들이 저를 강제로 끌어당겨서 생긴 흔적일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의 뻔뻔한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만삭의 임산부들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자신을 친절한 봉사자로 포장하며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에 눈먼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인격살인은 법정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중 한 명인 미영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증인석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증언하며 그가 남긴 흔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즐겼습니다. 제 몸에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팔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흉터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체 은밀한 곳에 자신만의 표식을 남기는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박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크 웹을 통해 교도소 사냥이라는 이름의 비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유린한 수감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의 범행을 과시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을 길들였다. 교도소는 나만의 왕국이다. 그가 올린 글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전시하며 쾌감을 느끼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아내 최 씨는 법정 뒷자리에서 이 모든 내용을 들으며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의 공간이 남편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 옆에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교도소 담장보다 더 높고 두터웠던 박 씨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박 씨가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지문을 본뜨기 위해 실리콘 패드를 제작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을 복제했고 이를 통해 교도소 내 보안 구역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교도소 내 통신 장비를 교란시켜 자신의 행적이 남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 씨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파괴하는 파괴자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박 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들을 매수해 피해자들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헛소리하면 네 아이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런 조직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성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철창보다 견고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심신상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을 준비하며 작성한 치밀한 계획서와 보안 무력화 방법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가 누구보다 냉철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능을 오직 타인을 파괴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일침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명의 여성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영숙은 법정에서 박 씨에게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너는 우리가 범죄자라서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을 줄 알았지? 하지만 여기 있는 판사님도 검사님도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 진짜 범죄자는 바로 너라는 걸. 영숙의 당당한 모습에 박 씨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진실이라는 평범한 가치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은 피해자들의 최종 진술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들은 한 명씩 일어나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비록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워 이겼다고요. 수진의 진술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소시오패스적 성향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발하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의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은 이미 그의 머리 위로 칼날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박 씨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도와준 가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에게 매수되었던 일부 교도관들은 파면되었고 보안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교정 행정 전체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포를 이겨내고 진실을 외친 5명의 용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씨에게 내려질 법의 심판뿐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박 씨의 오만함은 서서히 광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그는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해?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 신이다. 그의 뒤틀린 영웅 심리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최 씨가 증언대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배신감에 휩싸여 옥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사랑의 편지가 아닌 섬뜩한 저주와 협박이 담긴 피해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는 내 상상보다 클 거야. 네가 지키려던 그 제복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그는 아내의 직업적 약점을 들춰내어 그녀를 공범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즐겼던 그 돈들, 수감자 가족들에게 뜯어낸 그 돈으로 내 명품 가방 샀던 거 잊었어? 너도 결국 나랑 똑같은 괴물이야. 박 씨의 이 이간질은 최 씨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실신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박 씨의 전형적인 심리 조종술임을 간파하고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부에서는 박 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긴급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 자신이 숨겨두었던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들이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포섭돼 있던 일부 부패한 교도관에게 연락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습니다. 창구 3번 캐비닛 뒤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없애. 그거 하나면 너희도 다 같이 죽는 거야. 하지만 이미 교도소 내부는 특별 감찰팀에 의해 샅샅이 뒤져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충복이었던 이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여성들은 이제 출산이 임박해 교도소 내 의료 수용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박 씨의 마지막 위협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을 시켜 그녀들의 음식에 낙태 유도제를 섞으려 시도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증거도 사라진다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숙의 기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우리를 죽이려 해요. 우릴 지켜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나요?
수지는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사건의 흐름을 바꿀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박 씨와 함께 일했던 전직 교도관 김 씨였습니다. 그는 박 씨의 비리를 묵인해준 대가로 죄책감에 시달리다 퇴직한 인물이었죠. 김 씨는 박 씨가 수감자들을 협박할 때 사용했던 가짜 형량 통지서와 위조된 법원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판사인 양 행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포를 먹고 사는 기생충이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은 박 씨가 주장하던 합의된 관계라는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김 씨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그의 외침은 스스로 자신의 뇌물, 수수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재판장은 즉시 박 씨에게 법정 모독죄를 추가했습니다. 박 씨는 끌려나가면서도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나가면 너희 아이들부터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광기 어린 눈빛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만천에 증명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두려워 도망치는 대신 법의 이름으로 그를 영원히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들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뱃속의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상이 정의로운 곳이기를 바랍니다. 가해자 박 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5명의 지장이 찍힌 탄원서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도소 밖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교도소 내 성폭력 근절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은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박 씨 방지법을 발의하며 교도소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악의 본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구치소에서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설물을 벽에 바르고 자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심리 분석관들은 그의 행동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임을 밝혀냈습니다. 박 씨는 전형적인 악성 나르시시스트로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박 씨의 감형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선고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만삭의 몸으로 마지막 법정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들을 짓밟았던 악마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박 씨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 것이 아니라 잠시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은 이 전대미문의 악마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죄 없는 생명들의 권리를 법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법정의 시계는 쉼없이 돌아갔고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이 마치 진실의 빛처럼 차갑고도 강렬하게 박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도소 안팎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면회를 온 옛 동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며 위증을 종용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희 자식들 취업까지 책임질게. 제발 그 창고 열쇠는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이미 박 씨의 몰락을 예견한 동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연루될까 두려워 박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자잘한 비리들까지 검찰에 낱낱이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단순히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을 넘어 교도소 내 물자 보급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아내 최 씨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교도소에 납품되는 식자재와 생필품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이 비자금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경제범죄 사실이 추가로 기소되자 박 씨는 더 이상 우발적인 범행이나 치정관계라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공공기관을 자신의 사익을 위한 소굴로 만든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편 의료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5명의 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장 빠른 지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박 씨의 차가운 손길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그 악마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눈물 섞인 질문에 함께 있던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아이는 언니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그 악마의 씨앗이 아니라 언니가 고통을 견디며 지켜낸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증거로 삼아 그놈을 영원히 가둡시다. 피해자들의 연대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서로 서먹했던 수감자들도 임신한 5명을 위해 자신들의 배급품 중 좋은 것을 몰래 건네거나 밤마다 복도에서 보초를 서며 박 씨의 잔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왔습니다. 교도소라는 삭막한 공간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저 5명이 이기면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박 씨의 아내 최 씨는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편에서 박 씨의 숨겨진 범죄 수법을 증언하는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집 지하 창고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박 씨가 수감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반응까지 섬뜩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변태적인 집착이 고스란히 담긴 그 장부는 법정 안의 모든 일을 경악해 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장부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최 씨를 공격했습니다.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일방적인 모함 아닙니까?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장부 사이사이에 끼워진 머리카락과 혈흔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제 남편은 기록광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며 쾌감을 느끼는 괴물이죠. 최 씨의 단호한 태도에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장부에서 발견된 시료들은 피해 여성들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반성보다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여자들은 어차피 사회에서 버림받은 범죄자들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밥을 주고 관심을 준 게 죄입니까? 그의 비뚤어진 가치관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범죄를 일종의 시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반전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일어났습니다.
박 씨에게 매수되어 증거를 인멸하려던 교도관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박 씨가 건넸던 뒷돈의 경로와 함께 박 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던 원본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박 씨가 만삭의 임산부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복수할지 기대해라라며 조롱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법정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영상이 이미 삭제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스크린 속의 공포스러운 순간을 다시 마주하며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영상은 박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리며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법관으로서의 엄격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출산 임박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박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나만 죄인이야? 교도소 시스템이 이 모양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 시스템의 허점을 악질적으로 이용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5명의 여성은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수감자 신분이 아닌 엄중한 범죄의 피해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로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던 세상이 아닌 곧 자신이 발을 내디딜 자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에게 당당한 세상을 선물해 줄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넘어 외신에도 보도되며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여성들이 출산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라는 거대한 어둠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제는 연대와 치유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내려질 법의 엄중한 판결,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과 엄마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대법원 선고 공판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공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5명의 여성 수감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던 수진에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내 의료 수용 시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이는 이 끔찍한 사건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동시에 박 씨라는 악마의 혈육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산실로 향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어떡하죠? 의료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수진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출산 소식은 법정에도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태어날 아이들의 친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변호인의 궤변에 검찰은 즉각 분노하며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보다 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삶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자신의 범죄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친부라는 명목으로 감형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한편 박 씨는 구치소 안에서 자신이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 그러면 너희들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주겠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태어날 생명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5명의 여성은 병원 침대 위에서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 사람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킵니다. 수진의 출산은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동에 울려 퍼졌을 때 수진은 탈진한 상태에서도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 박 씨의 악마 같은 성격과는 전혀 닮지 않은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박 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견디고 피어난 소중한 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수진의 출산을 시작으로 다른 4명의 여성들도 차례로 진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삼엄한 경비 속에 출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들의 출산 소식을 보도하며 교도소의 기적 혹은 비극의 아이들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이 아이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며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모든 관심을 자신에 대한 박해라고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나도 인권이 있다. 내 자식들을 볼 권리가 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또 다른 추악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권력층과의 유착관계로 사건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뒤져 그가 고위직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자신의 범죄를 덮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박 씨를 옹호하던 일부 세력들도 서둘러 발을 뺐습니다. 이제 박 씨는 거대한 사회적 고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최 씨, 즉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지른 죄는 제 인생 전체의 죄이기도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최 씨의 눈물 어린 사과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최 씨 역시 박 씨라는 괴물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마친 여성들은 법정으로 돌아오기 위해 몸조리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들이 그녀들에게 세상을 바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 죄수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의 당당한 말에 법정 경위들도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자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거야, 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판사는 즉시 박 씨의 발언권을 박탈했습니다. 박 씨의 광기는 이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서글픈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를 증오하기보다는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차가운 벽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며 살게 될 거예요. 검찰은 구형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태어날 생명들까지 자신의 범죄 도구로 이용하려 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검사의 사형 구형 소식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정은 이 잔혹한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5명의 아성의 엄마와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세상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고 엄마들은 그 햇살 아래서 비로소 짧은 평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그림자는 여전히 법정의 구석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예상치 못한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현행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법정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법은 정의의 편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글자들의 편일까요?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둔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마지막 카드로 법리적 허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수감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적절한 관계일 뿐 법정형이 높은 강간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 비인간적인 변론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수지는 법정 한복판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요? 교도관의 남편이 내 형량을 늘리겠다고 협박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수감자가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진의 외침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 역시 변호인의 무리한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서류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의 뒤에 숨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래, 증거를 가져와 봐. 내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낸 적 있어. 다들 좋아서 응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박 씨의 도발에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위들이 박 씨를 억류했습니다. 이 광경은 박 씨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여전히 자신의 놀이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교도소 밖에서 운영하던 비밀 금괴에서 발견된 약물 투여 일지였습니다. 일지에는 각 피해자에게 어떤 약물을 얼마나 섞어 넣었는지 그리고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한껏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검사의 일침에 박 씨의 변호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박 씨의 형량뿐만 아니라 태어난 5아이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아이들의 친권, 지인권을 주장하며 이를 감형의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내가 키워야지. 범죄자 엄마들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박 씨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잔혹한 범죄 행적을 근거로 그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으시다. 없음을 점사하는 시초 표적 동시아 티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박 씨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판결이 우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법정 밖 복도에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저 악마가 웃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미영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들에게 이 재판은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짓밟혔던 영혼들이 법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 씨의 아내였던 최 씨는 증인석에 마지막으로 올라 남편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범죄를 위한 방패로 썼고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 괴물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저지른 무관심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최 씨의 진심 어린 호소는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증언을 마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 장면은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구형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의 교정 시스템을 유린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사냥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악의 표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괴물이 숨 쉴 공간은 없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 천장을 찌를 듯 당당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구형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인 양행동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사건이 결말로 향해 가자 전국적인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SNS에는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교도소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거대한 사회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글자 속에 숨은 가해자의 방패가 될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한쪽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마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악마로 인해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한 채 고통받는 5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난 5아이의 미래까지 판사의 펜 끝에 이 모든 이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정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며 운명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마지막 공판을 위해 옷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힌 승리자로서 법정에 서길 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수진의 물음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날. 그녀들은 서로를 껴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벽도 그녀들의 뜨거운 연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구치소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날카로운 물건을 숨겼고 선고 당일 법정에서 소동을 피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타인을 파괴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실의 파도는 그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고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단 한 번의 망치 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드디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운명의 선고날이 밝았습니다. 대법원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인권단체 그리고 박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5명의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품에 안은 아이들을 소중히 감싸 안은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피해자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씨는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재판장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 안에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한동안 피해자들과 아이들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감시설 내에서 공권력의 그림자를 빌려 자행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진 직업적 권위를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수감자들을 사냥감으로 삼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판결문은 박 씨의 죄질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한껏 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이라는 생명 탄생의 축복조차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박 씨의 비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얼굴은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숨겨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소동을 피우려 했지만 이미 강화된 경비 병력에 의해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을지라도 그들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끝까지 보호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겪은 고통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씻을 수 없겠지만 오늘 이 판결이 그들의 찢긴 가슴에 작은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진과 미영, 지혜 등 5명의 여성은 판사의 말에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비로소 세상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고인 박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죄과를 평생 속죄하게 함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3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합니다.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은 환호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내가 왜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그의 비참한 외침은 정의의 심판 앞에 무력하게 묻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교정 시스템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교도소 내 보안 규정은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직원 가족의 출입 관리는 엄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감자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박 씨라는 한 악마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특별 사면과 복지 지원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아닌 용기 있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년 자신들을 도와준 변호사와 최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4명의 여성들 역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에서의 기억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지만 그 악몽 속에서 피어난 연대와
생명의 소중함은 평생 잊지 못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우리 주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경계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통제받지 않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범죄자라는 이유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용기 있는 고백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교도소 내 충격적인 임신 사건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권력을 이용한 비겁한 가해자와 그에 맞서 싸운 5 엄마의 용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축복받아야 하며 그 어떤 어둠도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제는 아픔을 딛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거울 삼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정의로운 곳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가슴 따뜻한 정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